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 연예 라이브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타들의 솔직담백한 인생 이야기 들어보는 스타 초대석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8월 21일 수요일이고요. 연예 라이브 준비해놨는데 불륜 논란에도 남편의 허물을 덮어준 장신영 씨 얘기 들어와 있고요. 이혼을 했는데 같은 집에서 동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함소은 씨 얘기인데 이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스타 초대석에서는요. 인생에서 도전 빼면 남는 게 없다라고 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 도전의 원동력이 사랑하는 아내와 영재 딸이라고 하는데요. 잠시 후 함께 진솔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마 놀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아침이 됐는데 해는 안 뜨고 짙은 먹구름 때문에 밤 같은 아침이 찾아오기도 했었는데요. 이건 올여름 처음으로 태풍이 몰아닥친 상황인데 종다리가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열대 태풍까지 당분간은 기상 상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9호 태풍 종다리 다수 예상보다는 좀 빨리 열대저압으로 약화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는 당초 예상보다 일찍 열대 저기압으로 약화됐는데요. 어젯밤 9시 무렵 흑산도 인근 해상에서 세력이 급격히 약화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닌데요. 태풍이 몰고 온 비바람에 한반도 전역에 기상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강풍, 풍랑, 호우특보가 지금 동시에 내려진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 조금 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 내륙 산지, 충남권, 경남 남해안에 호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이 비바람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굉장히 덥잖아요. 네. 근데 2018년에도 굉장히 더웠거든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폭염과 지금의 이 폭염 뭐가 닮았고 뭐가 다른 건가요? 방금 전에 2018년 말씀하셨잖아요. 전 2018년이 에어컨 없던 여름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기억이 납니다. 땀을 줄줄 흘렸던 기억 때문에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당시와 같이 올해도 40도의 안팎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최장 열대까지 몰아닥쳐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마 밤잠을 못 이루실 것 같은데요. 이런 날씨는 당시에도 태풍 종다리가 영향을 미쳤고 이번에도 태풍 종다리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18년 종다리 때처럼 이번에도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종다리는 덥고 습한 공기를 몰고 오면서 당분간 무더위가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종다리 이름은 예쁜데 이렇게 또 힘들게 하네요. 예,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BTS의 슈가 씨가 전동 킥보드를 타다 음주 단속에 적발돼서 굉장히 좀 시끄러웠었잖아요. 정부가 이 일을 계기로 다음 달 말까지 전동 킥보드 위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동 킥보드에 대한 집중 단속. 배경은 뭐예요? 일단 정부가 조사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일이 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고요. 전동 킥보드가 그동안에도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난 7월에 2주 동안 전동 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장치의 위법 행위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근데 약 10,000건이 적발이 됐다고 하는데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73%로 가장 많았고요. 무면허 운전이 19%, 그리고 음주운전이 3%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동안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계속됐는데요. 여기에 슈가 씨 사건까지 덮치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번에는 뭔가 좀 안전관리 대책을 만들어 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네, 개인형 이동장치. 저는 사실 운전하면서 만나면 좀 무서워요. 사고 나진 않을까 걱정도 되곤 하는데 대부분 이제 청소년들이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무면허도 많다고 하니까 좀 충격입니다.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면허증이 있는 없죠.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에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만 16세 이상부터 발급받을 수 있는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가능합니다. 근데 원동기 면허 갖고
킥보드 타는 청소년을 별로 못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일부 대여 플랫폼은 면허 등록을 의무로 두지 않고요. 면허 소지 여부에 대해서 소지하고 있느냐 아니냐, 뭐 소지하고 있다, 예라고 체크만 하면 그냥 대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기준 자체가 너무 느슨한 거죠. 이게 상당수 청소년은 또 이런 기준을 둔다 하더라도 부모 명의로 대여 앱에 가입한 뒤에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단속도 쉽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9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하겠다 이건데 단속에서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일단 범칙금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음주운전을 하거나 무면허 운전을 하면 10만 원, 2명 이상 탑승 시 4만 원, 안전모 미착용 시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요. 무면허 운전 같은 경우, 특히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더 엄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전동 킥보드를 굉장히 빨리 타고 슉 하고 지나가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네네. 갑자기 도로로 뛰어드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행안부는 전동 킥보드 속도를 제한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행 제한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춰서 시범 운행을 실시하는 한편 12월 말까지 시범 운행을 거쳐서 사고 통계 등의 결과를 분석해 최고 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령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내가 다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입니다. 안전하게 타야죠.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최근 러시아의 K-팝과 드라마 등 한국 문화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한국 아이스크림 소매 판매가 90% 정도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같은 기간 러시아 전체 아이스크림 판매액 증가율이 27%였던 것에 비하면 한 4배 이상, 5배가량 판매량이 증가한 겁니다. K-팝, 뭐 K-뷰티, K-드라마에 이어서 이제는 K-아이스크림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러시아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한국 아이스크림은 주로 러시아의 소매 체인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 매장에서는 한국 아이스크림이 전체 수입 아이스크림의 판매량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 모스크바의 대형마트에서는 한국 아이스크림만 판매하는 전용 냉동고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이 멜론 아이스크림, 수박 아이스크림, 뭐 이렇게 주로 과일맛 아이스크림이 진열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인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네.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먹을거리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초코맛 파이도 거기서 잘 팔리고 네네. 또 왜 저 속초에 그 닭강정 있잖아요. 네. 그것도 굉장히 러시아 사람들이 줄 서 먹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이 달달하게 느껴지나요? K 문화, K 컬처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높아지고 또 호기심도 많아졌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러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것에 비하면 이건 또 러시아 국민들의 생각은 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한국 아이스크림의 가격이요. 100에서 250 루블가량이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500원에서 3,7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아이스크림 한 개 가격이 이 정도면 우리나라 가격에 비해서 한 3배가량 더 높은 네. 거 아닙니까? 굉장히 비싼데도 이렇게 선호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6월 러시아의 리아 노보스틱 통신이 보도한 걸 보면요. 올해 1분기 러시아 수입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한국 아이스크림이 카자흐스탄을 다음으로 전체 2위를 차지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싼데도 한국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 이건 결국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그만큼 커졌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네. 맛도 좋으니까 좋아하기도 하겠지만요. 맛도 중요하죠. 네. 네. 그런데 이 K 아이스크림 이전에는 K 컵라면이 또 그렇게 인기였다고 합니다. 이 초코 뭐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인기 말고 이렇게 네모난 사각 그 컵라면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네, 알죠. 다 아실 것 네, 같습니다. 사각. 네. 네, 그 아이스크림 인기는 뭐 이전부터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올해 초 수감 중인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가 컵라면을 여유롭게 먹고 싶다. 그러면서 교도소 식사 시간 제한 폐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당하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나발리는 굉장히 또 유명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나발리는 라면에 물을 넣고 7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려야 아주 맛있게 익는데 식사 시간이 제한되면서 행복해야 할 시간이 지옥으로 변한다 이렇게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러시아 국민 간식으로 이 컵라면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라면이 본격적으로 러시아에 판매하기 시작한 건 1997년부터인데요. 2000년대 들어서서 판매량이 한 매년 2억 개 정도로 늘어나다가
2021년에는 3천억 원의 연매출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러 관계가 별로 안 좋아서 러시아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수출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러시아 선원과 보따리상을 통해서 또 많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현지에서 국민 라면으로 통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60%가 넘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쯤 되면 러시아하고 한국 관계가 좀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마 이런 걸로 해서 또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K푸드가 세계인의 입맛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다음 미션 해주시죠. 이번에는 가슴 찡한 훈훈한 미담 소식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경찰의 도움으로 눈물의 상봉을 한 삼남매 이야기와 참전 용사에게 예를 표한 청년의 이야기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먼저 눈물의 상봉을 한 삼남매 이야기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경기도 평택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한 편의점 앞에서 만 3살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이웃 여성들한테 달려왔다고 합니다. 큰오빠, 작은오빠와 함께 놀러 왔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아이고.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웃 여성들은 아이를 달래기 위해 음료수를 사주고 편의점 직원에게 112 신고를 부탁한 뒤에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함께 기다려줬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원 확인을 위해서 아이를 파출소로 데려갔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아이의 지문이 등록돼 있지 않아서 경찰은 하는 수 없이 아이를 순찰차에 태우고 오빠가 있는 곳을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요. 순찰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갑자기 한 남자아이가 순찰차를 보고 손을 흔들며 뛰어왔고요. 이 아이가 오빠하고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결국 삼남매는 30분 만에 눈물의 상봉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아이의 큰오빠의 전화를 받고 달려온 부모에게 아이를 인계했고요. 아울러 아이의 지문을 또 이번 기회에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저 아이도 놀랬지만 저 오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맞아요. 동생을 손을 근데 놓으셨으니. 어른들의 따뜻한 손길로 이렇게 또 제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경찰 아저씨도 고맙고요. 네. 그리고 참전 용사에게 예를 표한 청년의 얘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최근 SNS에 제보 영상이 올라오면서 알려진 사연인데요. 이 제보자는 지난 14일 전남 목포시의 평화의 광장에서 한 노인과 청년이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둘은 실랑이를 벌이는 것 같아 보였지만 알고 보니까 청년은 참전 용사를 위한 성금을 모금 중인 노인에게 전화번호를 안내받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알고 보니 청년은 현역 육군 대위였다고 합니다. 이 대위는 원형 벤치에 앉은 노인을 향해서 정중히 계좌번호를 묻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노인이 고마운 마음에 일어나 악수를 청하니까 대위는 깍듯이 허리를 굽히며 노인의 손을 맞잡았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노인은 참전 용사로 전우들을 후원하기 위한 성금을 모금 중이었고요. 이 모습을 발견한 육군 대위가 다가와서 갖고 있던 현금을 다 털어놨다고 합니다. 이어서 현역 군인이 참전 용사께 존경을 표하는 모습이 멋지다고 생각했다라고 제보자는 얘기했고요. 많은 분께서 이 영상을 보셨으면 해서 제보를 드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누리꾼들은 이 영상을 보고 마음이 훈훈해진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은 더 대접을 받아야 한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 대위님은 얼굴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네. 모자를 푹 눌러쓰고 계셔서 도통 얼굴을 못 봤네요. 아, 요즘은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대위 어떻게 좀 포상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한 주간의 영화 소식 알아보는 박스 오피스 순서입니다. 네, 이번 주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화 순위부터 알아볼까요? 순위 공개합니다. 먼저 5위입니다. 5위는 빅토리고요. 4위는 트위스터스, 3위는 행복의 나라, 2위는 파일럿, 그리고 1위는 에리언 로뮬루스입니다. 네, 수요일 아침을 이끌어줄 세 분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에 상큼발랄 행복 비타민 개그우먼 박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중문화 전문기자 홍종선입니다. 감기가 심해요. 네. 감기 조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네, 세 분 반갑습니다. 자, 은영 씨, 오늘 준비한 영화는 어떤 영화예요?
요즘 정말 긴 열대야 때문에 잠을 못 드시는 분들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긴 열대야 에어컨 안 틀면 버티기도 힘들고요. 쉽사리 잠도 들지 못할 때 그럴 때 보면 좋은 영화 3편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근데 에어컨 없이 버티기 힘들고 쉽사리 잠 오지 않을 때 에어컨을 너무 많이 틀면 우리 홍 기자님처럼 감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네, 온도를 올렸다 내렸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영화 소개해 주시죠. 네, 열대야 극복 영화. 첫 번째 영화는요. 칸의 여왕 전도연 씨를 가볍게 누르고 이제 남은 라이벌은 조정석 씨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아주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입니다. 사랑의 하츄핑입니다. 난리 났더라고요. 사랑의 하츄핑은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그게 그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난리가 났습니다. 이 영화 사랑의 하츄핑에 대한 한 줄 평을 하자면요. 잘 키운 핑크 요정 하나 10톱스타 안 부럽다입니다. 이미 손익분기점이 50만 명을 훌쩍 넘긴 이 사랑의 하츄핑은요. 누적 관계 수 50만 명 훌쩍 넘겨서 70만 명을 앞두고 있는데요. 보호자로 따라간 이 어른들의 눈물샘도 자극한다라는 이 한 줄 평, 이 호평까지 굉장히 나오고 있고요. 유명 영화평론가죠. 이동진 영화평론가 또한 봤다가 눈물바다에 못 일어날 것 같다라면서 이 리뷰 요청을 거절해서 호평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가족 단위의 이 관객들의 이 뭐랄까요 선택을 사랑을 받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가족 단위의 이 관객들이 주말에 보시기 딱 좋을 것 같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너무 울어서 극장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조카가 있는데 네. 함께 보기 두렵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영화 소개해 주시죠. 네, 열대야 극복 영화 두 번째 영화는요. 세대를 초월한 자이언츠의 팬들과 그리고 현직 우리 선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롯데 자이언츠의 4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죽어도 자이언츠입니다. 네, 영화 죽어도 자이언츠의 한 줄 평은요. 롯데 자이언츠 역사의 한 페이지를 보고 온 느낌입니다. 롯데 팬들이라면 아는 루틴이 있는데요. 이거 제가 부산 출신이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봄과 여름에는 순위가 떨어지지만 이 가을이 되고 날이 선선해지면 살짝 순위가 올라가면서 이 마지막 4강, 5강 티켓을 거머쥘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또 심어줍니다. 그런데 결국 좌절을 시킨다는 거예요. 좌절을 시켜요. 근데 이거는 제가 부산이니까, 부산 출신이니까 드릴 수 있는 말이에요. 이처럼 매년 우승과 먼 이 성적을 내는데도 팬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열성적으로 응원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 정답을 찾아가는 영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롯데 팬들이 이렇게 열성적으로 울면서 이렇게 응원을 하는지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화를 보시면 됩니다. 죽어도 자이언츠에서 그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영화 죽어도 자이언츠는 뭐 롯데 자이언츠 팬이 아니더라도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화를 볼만 하겠다 뭐 싶기도 한데 근데 영화 그 제목이 롯데 자이언츠의 뭐 대표적 레전드 선수죠. 이대호 전 선수와 좀 연관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대호 전 야구 선수는요, 2022년도에 야구 선수 은퇴를 했는데요. 끝내 우승을 하지 못하고 그라운드를 떠나는 소회를 인터뷰에 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은퇴 후에도 죽을 때까지 롯데를 응원할 것 같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대호 이 선수가 했던 말이 영화의 제목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세 번째 영화도 소개해 주시죠. 네, 열대야 극복 영화 세 번째 영화는요. 비운의 금메달리스트라는 과거를 뒤로 하고 그리고 교사이자 감독으로 또 다른 새로운 목표에 대해 도전을 했던 박시현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린 영화 카운트입니다. 이 영화 카운트에 대한 한 줄 평은 3라운드의 승부입니다. 사실 이제 지금껏 복싱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프로복서가 주인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 카운트에서는 청소년 아마추어 복서 그리고 또 그를 가르치는 코치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기존 영화와 다른 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링 위에서 숨을 고르면서 링 위를 빙빙 도는 그런 선수, 그런 장면을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프로 경기는 3분씩 12라운드까지 가는데
이 아마추어 경기는 3부씩 3라운드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가 코치와 미리 이 약속한 작전에 따라서 빨리 점수를 따는 게 승부의 관건이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이 무대, 링 위에서는 조금도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영화도 그렇게 뜨겁고 진성규 씨도 뜨겁고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근데 영화 카운트의 실제 주인공하고 극중 주인공 진성규 씨 사이에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맞습니다. 진성규 씨가 원래 나 체육 선생님이 꿈이야 그랬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복싱 코치잖아요. 복싱 코치인데 본인이 사실은 또 그 인연 말고도 본인이 37살에 복싱을 취미로 시작했는데 주변에서 이 가르치는 분들이 프로복서 그 테스트를 받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굉장히 자질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자질만으로 이 영화 출연한 거 아니고요. 영화 출연하기 전부터 하루에 매일 3시간씩 운동하다 못해 심지어 촬영 2달 전부터는 본인뿐 아니라 이 부원으로 나오는 그 배우들과 젊은 배우들과 일주일에 3번 이상 만나서 한 번에 4-5시간씩 복싱 훈련을 하고 찍은 영화입니다. 영화가 물론 가짜죠. 그러나 이 정도 되면 가짜 아니죠. 박진감, 진짜에 가까운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봐야 할 영화가 정말 많습니다. 사랑의 하츄핑 이것도 봐야 하고 죽어도 자이언츠 또 카운트까지 영화 소식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엔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자, 연예 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연애 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 이혼은 없다입니다. 배우 장신영 씨가 유부녀와의 불륜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남편에 관해서 침묵을 일관했었는데요. 그 침묵을 깨고 약 8개월 만에 첫 심경을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첫 심경,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네, 장신영 씨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불륜 의혹이 일어난 이 남편, 그러니까 강경준 씨와 결혼 생활을 계속해서 지속하겠다라는 이 어려운 결정을 내린 건데요. 19일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모든 분들께 실망을 끼쳐서 죄송하다. 차마 글로 옮기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오직 아이들을 위해 다시 한 가정 안에서 살아가려 한다라고 이 남편의 불륜 논란과 관련해 약 8개월 만에 첫 입장을 냈는데요. 사실 이 연예계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장신영 씨가 실제로 이 논란 이후에 이 전화 연결을 굉장히 어렵게 닿은 취재진과 첫 통화에서 오열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눈물을 많이 쏟아서 통화가 어려울 정도로 자신의 신경을 어렵게 전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차마 뭔가 보도를 하기 어려울 정도였었다라고 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가정이 어쨌든 봉합이 됐기 때문에 취재 내용이 보도가 되지는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어렵게 이 갈등 상황이 다시 어쨌든 가정이 계속 이어지는 방향으로 결정이 된 만큼 어쨌든 장신영 씨의 이 결정을 응원합니다. 네, 그런데 강경준 씨는 왜 그 불륜 논란에 휩싸이게 된 거죠? 불륜 논란에 휩싸인 이유,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상대 여성의 배우자, 말하자면 그 여성의 남편이 강경준 씨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했기 때문이에요. 고소의 제기의 내용은 이 강경준 씨가 내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고도 어떤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5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를 한 겁니다. 당시 처음에 강경준 씨는 또 언론 매체를 통해서 또 소속사를 통해서 오해 소지가 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이러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했었는데 그 뒤에 또 한 언론을 통해서 이제 강경준 씨와 상대 여성의 대화 내용, SNS 메신저 내용이 공개되자 그때 당시에 이제 소속사가 아니 사실은 저희가 원래 소속 계약은 만료가 됐고 지금 하는 일정만 보고 있었어요. 이러면서 또 한 발 물러섰죠. 말하자면 도와줄 내 편이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강경준 씨도 침묵을 이어갔죠.
최근에 뭐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이 진행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강경준 씨의 이 법률 대리인이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강경준 님께서 이 사실관계를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가족들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분들께 상처와 불편함을 주는 상황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이를 존중해 상대방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청구 인락으로 소송을 종결하게 됐다라고 이 소송을 종결하게 됐음을 알렸습니다. 네, 근데 상간남 피소를 당한 강경준 씨가 상대방의 그 소송 청구를 받아들였다는 건 불륜을 인정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준 씨도 할 말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가 그럼 강경준 씨가 불륜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라는 보도가 쏟아지게 됐어요. 그랬더니 강경준 씨 측에서는 이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각에서 불륜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라는 입장을 내놨더니 이 강경준 씨 법률 대리인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해명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도 역시 있다. 하지만 이 오해와 비난 또한 자신의 이 부덕함으로 인해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한 사실도 감내하는 것이 자신의 몫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강경준 씨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상황에서 장신영 씨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놓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죠. 이 아내인 장신영 씨가 남편의 어떤 잘못을 덮기로 한 결정적이요. 두 아들 때문입니다. 장신영 씨에게는 이제 첫 번째 결혼해서 얻은 어엿한 막 청년으로 자란 장남이 있고 또 2019년에 강경준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이제 5살밖에 안 된 또 둘째 아들이 있죠. 장신영 씨가 얘기합니다. 어느 날 이렇게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데 아이가 엄마 하고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 얘기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그 고요를 뚫고 아이가 부른 그 엄마라는 목소리에 아직 살아갈 날이 많고 또 그거보다 더 소중한 아이들을 내가 지켜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서 사실 이 배우자가 불륜을 하면 이제 사실은 장신영 씨가 제일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응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아내 입장에서 대외적으로 알려진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이미지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이들 생각도 하고 또 남편의 잘못이 과연 우리 가정 전체를 깰 만한 일인가? 그것에 대한 심사숙고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연애 소식 전해주시죠. 네, 연애라이브 두 번째 소식은 감독님 사랑해요입니다. 지금 홍상수 감독과 9년째 불륜 중인 배우 김민희 씨가 이번에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요. 그 최우수상 수상 소감에서 변함없는 애정을 과시했다는 소식입니다. 홍 감독하고 김민희 씨 작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네, 맞습니다. 김민희 씨는요, 2015년 영화죠. 이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홍 감독과 인연을 맺고 2017년 용감하게 열애 사실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불륜녀라는 낙인을 스스로 지웠는데요. 하지만 김민희 씨 정말 전혀 개의치 않은 채 이 홍상수 감독이 만드는 영화의 주연으로 계속 활약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부터는 제작 실장이라는 또 이름 타이틀을 달면서 15작품째 이 홍상수 감독과 작품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일명 홍상수 월드에서만 그러니까 홍상수 씨의 뮤즈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감독의 그 작품들만 하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건데, 그건 어쨌거나 해외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국내 무대, 그러니까 국내 복귀를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런 불륜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상황을 끝내도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남의 사생활이야 난 관심 끌래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일부 혹은 대다수 많은 분들이 힐난하고 있다면 어느 제작사가 어느 투자사가 이제 위험 부담을 안고 캐스팅하기는
하긴 어렵죠. 그런데 또 김민희 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2017년에 베를린 영화제 은검상, 여우주연상도 받았고 이번에 이렇게 로카르노에서 최우수상도 받고 또 영화 제작실장 하면서 내가 단순 배우가 아니라 어떤 제작에까지 참여하는 영화인이 됐고 그리고 홍상수 월드라고 우리 국내에서는 생각을 하는데 바깥에서 보면 세계 무대에서는 종횡무진 또 상도 받고 활약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보면 아쉬울 게 없겠는데 오히려 홍상수와 만 하기 이전보다 지금 성과는 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성과는 김민희 씨 입장에서는 더 좋은 상황이죠.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자가 물었죠. 2017년에 바로 그 불륜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때 우리 한국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홍상수 감독의 뮤즈만으로 살아가는 거 괜찮냐 물었더니 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홍상수 감독과의 이 작업이 저에게는 매우 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말한 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9년째 불륜 중이라는 거는 홍상수 감독은 법적으로 유부남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홍상수 감독 아직까지도 법적으로 유부남입니다. 이 홍상수 감독이요, 김민희 씨를 아무래도 위하해서겠죠. 이 법적인 유부남 자격을 떼려고 불륜 딱지를 떼기 위해서 2016년 아내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산됐고요. 이후 이혼 소송에서 기각당해 이 항소를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이 홍 감독은 항소를 포기하면서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향후 이혼 절차를 밟겠다는 이 뜻을 드러냈어요. 네. 아직 별도의 이 이혼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연애 소식 바로 만나보죠. 네, 연애라이브 세 번째 소식은 할리우드 쿨레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이혼과 해명을 반복했던 함소원 씨가 뒤늦게 이혼한 사실이 알려졌죠. 그런데 현재 동거 중이며 거기에다가 다시 재결합할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아주 파격적인 행보로 놀라움을 안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걸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함소원 씨는 그 이혼을 했는데 지금 한 집에서 살고는 있고 또 재결합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남편하고 이렇게 싸웠다 하고 남편을 폭로하고 또 이 남편도 아내가 나를 때렸어요. 또 폭로하고 이 부부 진짜 왜 이러나 그러면서도 다시 봉합하는 걸 볼 때 이혼은 하지 않으려고 일어나 했는데 정말 이거 반전이죠. 그게 아니라 이미 이혼한 사이여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대를 폭로하고 이랬던 거가 아닌가 싶은데 함서원 씨 2018년에 18살 연하의 중국인 남성과 여러 가지가 굉장히 뭐 좀 놀라움을 안겼었죠.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불과 이제 4년여 만에 2022년 12월에 말하자면 지금으로부터 1년 반도 훨씬 전에 이미 이혼한 상황이다. 이거를 이번에 알려서 또 한 번 충격을 안겼습니다. 전 남편과 근데 이혼했는데 지금 한 집에 살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뭐 재결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열어뒀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이 모든 게 이혼도 재결합 가능성도 다 아이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함소원 씨는 이런 사실을 왜 지금 알린 거죠? 일단 함소원 씨가 나이도 국경도 초월한 이 사랑의 결실을 맺었잖아요. 근데 끝내 이혼 사실을 굉장히 어렵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알린 사실이 있었습니다. 함소원 씨 전 남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지난 6일에 SNS를 통해서 이 함소원 씨가 나를 폭행했다라고 하면서 피를 흘리고 있는 듯한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 한국에서 이 사진이 논란이 되니까 이틀 후에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소원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사실 이 사진은 그런 내가 올렸었던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180도 다른 입장을 남겨서 약간 국내 팬들에게 혼란스러움을 남겼는데요. 이에 함소원 씨가 이 사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 상황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희가 이혼을 한 사이입니다라고 진실을 함소원 씨가 이야기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 거죠. 근데 함소원 씨가 이혼한 이유, 그러니까 이혼 사유가 혹시 밝혀졌을까요? 함소원 씨가 이혼한 사유 바로 아까 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자식 딸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맞는 얘기인데, 이제 처음에 시작은 잦은 다툼입니다. 잦은 다툼이 뭐냐면, 함소원 씨가 어렸을 때 너무 다툼이 많은 집에서 자라서 나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그런 집에서 아이를 키울 테야 했는데, 이 남편하고 자꾸 다투면서 딸한테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본인은 급한 성격, 이 남편은 또 사랑을 확인받기를 원하는 성격.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하지만 이 아이한테 이 상황을 보여주지 않게 해서 오로지 99%딸 때문에 이혼을 결정했다. 이게 이혼 사유입니다. 이거 제가 그냥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니 그나마 남편이 아니면 내가 마음을 내려놓고 좀 덜 화내고 덜 다투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딸을 위해서 이혼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혼을 했는데 동거 중이라면서요. 네, 함소원 씨가요, 이 딸이 완벽하게 이 이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그러니까 딸이 아직 굉장히 어려요. 그래서 이혼이라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아직 엄마도 아빠도 필요한 상황이니까 함께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전 남편에게도 이 상황을 딸이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조금 기다려달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딸이 원한다면 재결합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 멀리까지 좀 재결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직 우리가 완전히 헤어졌다라고는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아직 중국 내에서 두 사람이 같이 이 공동 구매라고 해야 될까요? 라이브 커머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 어쨌든 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얽혀 있는 상황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완전히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건 나중에 후에 뭐 거짓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서류상 어떻게 될 수 있다, 없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여지를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예 라이브 함께했습니다. Clap along if you feel like a room without a roof. Clap along if you feel like happiness is the truth. Clap along if you know what happiness is to you.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6분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에는 반가운 스타의 인생 얘기를 함께 나눠보는 스타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그 스타 누군지 만나보기 전에 혹시 이재용 아나운서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기분이 좋으세요? 요즘에는 아유 어쩜 그렇게 예전 똑같으세요. 근데 진짜 똑같으신데. 네. 아 이런 거. 엠파이어서. 그렇죠. 아니 근데 사실 그 말은 저는 아직 뭐 30대 중반, 초반이지만 네. 저도 기분 좋아요. 그럼 아, 어쩔 수 어려 없는 것 보인다. 같아요. 네. 근데 그 노화라는 게 급속도로 진행되는 그 나이가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 저도 얼마 전에 그 기사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그게 이제 서서히 늙어가는 건 줄 알았는데 어떤 연령대에서 확 늙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확이 언제냐 하면 한 연구 결과예요. 대략 44세와 또 60세 급격한 노화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예전 같지 않은 그 몸과 어떻게 보면 얼굴 이런 게 좀 티가 나는 때라는 네. 뜻이겠죠. 아니 네. 저도 한 번은 넘어갔고 한 번은 조만간 닥칠 그러니까. 일인데 관리 잘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네. 오늘 초대 속에 나와준 스타는요 지하철 5호선 5번 출구입니다. 55. 네. 근데 뭐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 보니까 옛날 그대로입니다. 네. 오히려 더 강인해졌다고 그럴까요? 건강미가 넘치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개그맨 이병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정진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우리 선배님 진짜 너무 오랜만에 뵀는데 저는 또 KBS 직속 선배님이라서 아, 그러시구나. 아유, 우리 선배님 너무 영광입니다. 네. 반가워요, 저도. 네. 이렇게 나와주셨으니까 카메라 보시고 저희 행복하지 시청자분들께 정식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엔 약식이었나요?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고요. 채널 A는 한 5년 만에 방송에서 인사드립니다. 개그맨 이병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그동안 배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채널 A에 5년 만에 나오셨으면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신데요. 프로볼링 선수로 맞아. 계속, 그렇죠. 네. 한 6년 정도 계속 투어 참여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사업 계속 하고 있었고요. 방송에서는 살짝 얼굴을 못 보여드렸지만 나름 뭐
우리 딸의 아빠, 그다음에 제 아내의 남편으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예. 네, 열심히 살면서 솔직히 뭐 프로 볼링, 뭐 선수, 뭐 다양하게 불리지만 그래서 저는 그 개그맨, 예. 그죠? 이병진 씨 가장 익숙한데 얼떨결에 데뷔를 하게 되신 거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을 연기를 전공을 했고요. 계속 이제 배우의 길을 걷고 있었고 대학로에서 연극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백지연 씨가 그 뭐 방송국 PD 미팅이 있대요.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 이제 저랑 친하니까 같이 갔는데 오히려 저를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얼떨결에 네. 그 다음 차주에 녹화 때 그냥 참여하게 됐고, 우와. 네, 그냥 그래서 자연스럽게 방송을 시작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5년 했네요. 운명처럼 그러니까 방송이 왔네. 근데 또 오늘 이렇게 행복한 아침에 출연하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 개그계의 대부 전유성 씨예요? 이건 무슨 얘기? 아, 글쎄, 저의 그냥 멘토세요. 저의 이제 제가 활동할 때도 멘토셨는데, 제가 약간 이제 개그맨을 그만두려고 했을 때 즈음에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병진아, 뭐 일요일 날 널 뭐해? 이래. 그래서 일요일 날 그러면 북한산 입구로 나와 이러는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선배님. 그러고서 이제 일요일 날 그 북한산 입구에 전 등반 준비를 하고 도착을 했는데 안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기다려도 안 오시길래 전화를 다시 드렸어요. 형님 왜 안 오세요? 저 여기 와 있는데 했더니 난 갈 생각이 없어. 올라갔다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혼자 올라갔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형님 왜 저를 혼자 부르신 거 했더니 나 이런 짓을 잘해. 갔다 와 이러는 거예요. 거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가야죠. 네. 그래서 이제 산을 올라갔는데 힘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제 현실도 힘들었지만 제가 거기에 산행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올라가는 길에 그 등산객이 나오는데 그래 왔으니까 정상까지 한번 찍어보자. 그랬는데 이제 어느 등산객이 저한테 정말 그 촌철살인한 멘트를 하나를 쳐주신 거예요. 정상까지 어떻게 가야 합니까? 했더니 두 가지 길이 있다. 빨리 가지만 너무 힘들다. 하지만 다르게 이렇게 돌아가는 길은 완만해서 올라갈 때 좋을 텐데 오히려 경치는 거기가 더 좋다. 선택해라. 그래서 전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찌됐건 정상을 찍고 내려오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유성이 형이 여기까지는 생각을 하고 나를 이 산으로 부른 건 아니겠지만 이 산행을 하면서 뭔가 느끼길 바랬던 건 아닐까. 하여튼 어쨌든 그 산을 내려오면서 그래 좀 더 해보자 개그맨. 네, 그런 생각을 했던. 네. 그래. 바로 요때가 이병진 씨가 데뷔에 처음으로 내가 개그맨 그만둘까 말까 그 고민을 하던 시기였다고 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 전유성 씨가 너 혼자 갔다 와. 이제 음성 지원 절대 안 돼서 그냥 제 목소리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혼자 갔다 와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병진 씨 말투가 좀 느리잖아요. 저기 죄송한데 병진이에요. 네, 이 병진. 병신이 아니고. 제가 오늘 죄송합니다. 감기가 심해서 분명히 발음 깜짝 병진으로 놀랐습니다. 했는데 병진님한테 그러니까 병진님 이 말투가 좀 느리잖아요. 근데 막 속사포 개그맨들 있고 개그맨들은 좀 빠르잖아요. 근데 되려 아니다. 병진이 너는 느리게 너의 맛이다. 맞아요. 오히려 더 느리게 해봐라. 그게 튀는 법이고 그게 너의 갈 길인 것 같다. 이런 또 조언도 아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 느린 말투가 트레이드 마크가 됐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 느린 말투만큼 저는 이게 인생의 발자취가 꾹꾹꾹꾹 눌러지듯이 실제 직업과 혹은 새로운 이 인생이랑도 굉장히 궤적이 맞는 것 같아요. 개그맨이라던가 뭐 사진 작가라던가 해설가라던가 아니면 사업이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을 천천히 대신 정확하게 꾹꾹꾹꾹 눌러 밟아온 것들이 되게 인생의 궤적과 굉장히 잘 맞아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다양한 경험들, 그 도전의 일들을 한번 그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씨가 준비하셨다고요? 네, 오늘 제가 또 우리 이병진 선배님 나오신다고 해서 궁금한 이야기들 세 가지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 바로
와우! 이병진 도전의 끝은 어디니?입니다. 도전의 끝은 어디?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떤 걸까요? 네, 우리 이병진 선배님 도전의 끝은 어디니? 첫 번째 이야기 주제는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너무 좋다. 다이어트. 와. 너무 진짜 궁금하다. 좀 이렇게 부했었는데 네, 네. 지금은 간추려진 모습으로 왔어요. 니즈 시절의 모습이라면서요. 17년 전 무게로 다시 돌아갔어요. 제가 결혼 때 그 급하게 한 17kg을 턱시도를 입기 위해서 그때 이제 뭐 약이라든가 또 한방 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급하게 저 때가 다이어트를 17kg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랬는데 또 뭐 이렇게 뭐 사업하고 개인 일을 하고 또 약간 좀 나태해지고 방송을 확실히 안 하다 보니까 제가 7개월 전에 105kg이었어요. 허리가 40인치. 아니 105보다 놀라운 게 겨우 7개월 전에. 네, 7개월 전에. 근데 지금 현재 20kg 감량했습니다. 아니 지금 그럼 120kg 감량하고 얼마 유지 중이세요? 지금 계속 유지 중에 있어요. 그러면 유지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3개월 그러면 3 빼면은 거의 4개월 만에 예. 20kg를 거의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빼신 건데 그럼 한 달에 거의 5kg씩 빼신 건데 사실 아시나요? 중년의 다이어트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럼. 우리가 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1kg 빼기 어려운데 2kg 훅 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단기간에 20kg을 뺐다? 이거는 한 달에 뺄 수 있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이렇게 빼왔다는 건데 그럼 건강히 빼왔다는 거죠. 네. 딱 맞죠? 맞아요. 예. 아니 보기에도 지금 그래요. 이렇게 갑자기 다이어트하면 뭔가 좀 보기 안쓰러워져 이런 느낌이 맞아요. 있는데 그걸 홍 기자님도 느끼신 거죠. 맞아요. 이게 갑자기 너무 막 굶어서 빼거나 과하게 유산소 운동해서 땀만 쭉 빼내면 그걸로 몸무게 줄이면 얼굴 막 헐쭉해지면서 막 늘어져서 막 주름 생기고 얼굴 처지잖아요. 근데 보셨죠? 아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까 결혼식 사진보다 지금이 더 지금이 더 아니, 저도 맞죠? 느껴요. 갑자기 뺀 건데 굉장히 건강하게 잘 뺐어요. 진짜 네. 다이어트를 최고입니다.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일단은 혈압이 높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뇨 초기가 의심이 된다라는 의사 진단이 있었고 그때쯤에 제가 이제 그 프로 볼링도 1년에 25개 정도의 대회를 전국 투어를 해요. 근데 제가 상주 대회 때 그 어프로치에서 시합을 중에 투구를 하고 돌아섰는데 바닥에 핏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투구를 하면서 코피를 계속 흘리면서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코피를 너무 자주 흘리는 일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 건강상 이유라도 좀 다이어트를 하고 감량을 해야 되겠다. 그게 사실은 시작이었어요. 네. 그래서 독하게 이제 다이어트를 하신 건데 네. 어떻게 감량하신 거예요? 일단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바로 뛸 수는 없었고요. 그냥 걷기? 걷는 건 매우 좋아했어요. 사진을 찍으면서부터도 많이 걸었고 그래서 일단은 걷다가 제가 좀 저한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하나를 찾은 것이 그 인터벌 걷기 있죠. 네. 그래서 1분을 먼저 뛰고 그다음에 2분을 쉬고 요걸 10세트를 해요. 근데 처음에는 1분도 죽을 것 같아요. 뛰는 너무 게. 힘든데. 그래서 계속 매일매일 걷다가 나 1분 정도, 한 30초 정도 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부터 뛰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30초 뛰고 그다음에 또 쉬고 또 뛰고 그러다가 1분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가 2분 쉬고 요 세트를 반복해서 한 10번 정도 하면 시간과 상관없이 그렇게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1분을 더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5분, 10분 뛰고 또 나머지 또 그러니까 제 몸에 맞게 네. 제 몸에 맞게 제 스스로 인터벌 간격을 조정하면서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저는 체중계에 안 올라갔거든요. 네, 매일매일 확인 안 했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가 보니까 숫자가 막 성큼성큼 바뀌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운동이 또 재밌고 습관이 되기까지가 어렵지 되고 나니까 참 나한테 좋구나. 그게 효과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좀 더 탄력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무턱대고 한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고 운동을 네. 했는데 운동만 가지고 사실 안 되거든요. 네. 감량하는 다이어트가. 이게 식단 조절이 필요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은 제가 그전에는 밤량이 정말 많았거든요. 네, 밤량이 많았는데 일단 탄수화물을 좀 많이 좀 줄였어요. 근데 또 제가 그 식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주 음식이 저한테 와요. 근데 그걸 안 먹어볼 수는 없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단백질, 지방 적당하게 분배해서 먹고 그렇다고 해서 단식을 하거나 굶진 않았어요. 네, 세 끼 다 먹고 대신에 이제 양을 좀 줄이고 그 루틴만큼은 좀 지켰죠. 그랬더니 운동이랑 좀 약간 시너지 효과가 생겨서 맞아요. 훨씬 더 효과를 본 것 같아요. 네. 방금 이 이야기의 와. 사실 핵심이 탄수화물 줄이기 같은데요. 많은 연예인분들이 이 건강, 그러니까 식단을 이야기하실 때 탄수화물 줄이기를 굉장히 다이어트의 핵심으로 꼽습니다. 사실 전현무 씨도 최근에 13kg를 감량을 할 때 탄수화물 줄이기의 이 핵심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라면 너무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기냐면 전현무 씨 같은 경우는 면을 확 줄이고 라면 차라리 스프, 그 국물을 조금 이 먹는 방법으로 이 탄수화물을 확 줄였다고 해요. 그리고 운동 없이 5개월 동안 5kg을 감량한 혜리 씨. 사실 그 작은 몸에서 5kg 빠져나간다고 하는 거 그 진짜 많이 빠진 거잖아요. 그분도 이 탄수화물 줄이기를 했다고 하는데 탄수화물 단식의 좋은 점이 이렇게 이병진 씨처럼 피부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이렇게 피부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이런 점 때문에 혜리 씨도 크리스마스까지 탄수화물 줄이기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네요. 크리스마스 때 파티가 있는 모양. 아, 근데 한국인은 밥심인데. 맞아요. 탄수화물 끊고 어떻게 살까 싶기도 하고. 자, 이어서 그럼 와우 이병진. 도전의 끝은 어디니? 또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들려주세요. 네. 와우 이야기. 아, 이거군요. 네. 어디니? 두 번째 이야기 바로 볼링인데요. 이거 대단해. 궁금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수식어가 바로 프로 볼링 선수인데요. 예전에 한 방송에서도 볼링 에이스로 불릴 정도로 볼링에 대해서 아주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식을 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바로 퍼펙트까지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게 퍼펙트면은 1프레임부터 10프레임까지 이게 보너스까지 저게 돼? 전부 스트라이크를 해야 이게 퍼펙트인데 와 여기에다가 우리 선배님 끝이 아닙니다. 쉰이라는 나이에 프로 볼링 선수에 도전을 해가지고 도전에서 끝난 게 아니라 또 프로 볼링 선수가 되셨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진짜 대단해요. 그리고 퍼펙트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건데 그 언제 그걸 성공한 거예요? 언제 성공한 게 아니라 뭐 자주 자주 있어요? 자주요? 게임이요? 여- 딱 한 번이 아니고요. 예, 선수들은 여지껏 제가 몇 번을 쳤는지는 한 350여 회까지는 생각이 나고요. 이야. 예, 그 뒤로는 솔직히 퍼펙트를요? 예, 하루에 3번을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야. 아, 선수들은 그게 그냥 일상인가 보죠. 예, 그냥 시합 중에도 스탁에 나오는 게 그렇구나. 퍼펙트여서 예, 저희한테는 뭐 아, 그냥 그렇군요. 아, 예. 그래서 이렇게 덤덤하시고. 아니, 그 정도 돼야 선수가 되는 거고. 전혀 볼링을 모르시는 거라는 게 딱 아니요. 해봤죠. 그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네, 건지 아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어렵죠. 예전에는 신기하다. 요즘에는 볼링장이 많이 없어졌는데 네. 저희 한참 회식하고 돌아다닐 때 저희 아나운서실에서 전부 가가지고 볼링하고 한잔하고 이랬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시작을 하죠. 네. 네. 그럼 언제부터 볼링을 이렇게 잘 치신 거예요? 사실은 그 1990년대 말에 제 동생이 이제 그 볼링에 완전히 빠져 있었고 제 동생이 프로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던 과정 중에 그러면 그래 우리 볼링장에서 연습을 해라.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볼링장을 인수해서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아, 볼링장을 인수를 했어요. 예,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볼링장 네. 사장님. 뭘 하면 본격적으로 하시는구나.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좀 끝을 봐야 되는.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세에 볼링을 해서 선수까지 되는 거는 이게 만만치가 않은데 네. 어떻게 그런 도전을 했어요? 그 일단 그 우리 동네 예체능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볼링 컨텐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 사실 그 이후에 이제 볼링이 좀 활성화가 되면서 연예인 팀을 하나를 꾸리게 됐는데 거기에 저희 멤버가 박호산 씨, 그다음에 서동원 씨, 뭐 여러 배우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한 1년 정도 같이 치다가 어느 정도 에버리지가 올라오니까 프로 테스트에 도전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두 분이 나가기에는 너무나도 험난한 여정이어서 형도 같이 한번 하세요. 형은 구력이 워낙 오래되셨으니까 네. 동생들 데리고 같이 한번 나가세요. 이렇게 권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 해보자, 같이 가보자. 니네들 혼자 보내는 것보다는 내가 낫겠다. 근데 걔네 둘은 떨어지고 저만 되겠어. 이번에도 아니 이렇게 여러 연예인들이 이렇게 박호선 씨도 운동신경 좋은데 네, 잘해요. 이렇게 네. 도전해도 안 되는데 이거를 통과한 이병진 씨가 대단한데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아까 그 네. 동생분 볼링장 인수까지 해서 지원해 주신 동생분은 프로가 되셨어요? 프로가 안 됐고요. 아마 그 씬에서 최강자로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백지연 씨랑 가면 이병진 씨를 캐스트하고 동생이 프로 한다는데 내가 프로 되고 박호산이야 서동원이고 동생들 좀 데려가봐 그럼 또 내가 되고 예. 가로채기 선수시네. 이거 어디 같이 다니면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요. 안 돼. 다 뺏기겠어요. 아니 근데 지금 퍼펙트를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하시는 그 실력이 출중하신데 네. 그 프로 선수 도전하는 그 나이 제한을 걸려서 뭐 못할 뻔했다. 그게 나이 이거는 제한인데. 무슨 얘기예요? 45세 특히 남자 선수 같은 경우 제한이 있었던 시즌이 있고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데 하필 제가 이제 그 응시를 보던 해가 나이 제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참여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이제 볼링 발전에 기여한 자로 분류가 돼서 시험을 볼 수 있게 됐고 사실은 시험을 보지 않아도 라이센스 취득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제 볼러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사실 맞아요. 저도 볼러인데 어느 정도의 그 기준 점수를 넘겨서 합격을 하면 저는 라이센스를 받겠다. 하지만 그 점수를 넘지 못하면 프로볼링 선수 활동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제가 오히려 제안을 하고 기준 점수를 넘기고 선수 라이센스를 받았죠. 프로볼링 선수라는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을 텐데 네. 어느 정도까지 노력했습니까? 일단은 제가 지금 뭐 연예인들 중에서 또는 이제 프로 선수들 중에서는 사실 거의 레벨이 하라고 보시면 돼요. 네. 어나더 레벨이에요. 아까 퍼펙트 말씀하셨잖아요. 숱하게 쳐요. 그러니까 그래요? 모든 선수들이 시합을 하면 거의 스트라이크라고 보시면 돼요. 멈추면 져요. 내가 스트라이크를 못 치면 점수가 점점 멀어져서 따라잡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제 목표가 지금 이제 투어 6년 차, 7년 차긴 하지만 그 남자 선수만 1,200~300명 되거든요. 근데 이제 포인트 랭킹을 100위 안까지 한번 해보는 게 저의 목표였는데 3년 차에 100위 안에 입성하면서 아이고. 그것만으로도 전 너무 만족합니다. 하루에 몇 게임이나 해요? 연습할 때? 연습할 때는 보통 한 10게임, 적게는 6게임 정도. 대단하네. 하루 종일 한다고 봐야 되겠네. 아니에요. 2시간이면 끝납니다. 아, 그래요? 퍼펙트는. 왜냐하면 계속. 스트라이크를 많이 치면 한 경기가 한 10분이면 끝나요. 네, 한 게임이. 그리고 혼자 하다 보면 더 짧아요. 스페어 처리할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스페어를 거의 안 하죠. 그러니까. 네, 한 2번, 3번 정도 하니까. 나는 선수들 진짜 대단한 게 이렇게 핀이 있는데 네. 이걸 탁 쳐가지고 이걸 탁 그래서 그거를 네. 처리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그게 지금 그러니까 뭐 다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볼링은 파고 알면 알수록 어렵고 재미있어요. 그래서 바닥에 보면 이렇게 마루에 쪽수가 있잖아요. 네. 별로 돼 있잖아요. 네. 그게 다 계산을 위한 쪽수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산수도 필요하고, 하여튼 그래서 공식만 당구하고 알고 좀 공식이 있고 연습만 그렇구나. 잘 되면 여러분들도 다 200 이상 치실 수 있어요. 근데 방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공식이 있고 이렇게 막 마루를 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우리가 신뢰가 확 올라가죠. 그러게.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 때문에 실제로 네. 개인 레슨 문의가 그렇게 쏟아진대요. 이병진 씨가 워낙 사실 이 연예부 기자들은 다 알거든요. 운동은 폼이 좋아야 되잖아요. 어떤 운동이든 연예부 기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게 이병진 씨가 모든 연예인들 중에 이 볼링 포즈 예쁜 걸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폼이 굉장히 중요한데 폼도 예쁘고 이 계산 이게 어디를 딱 때리면 어디에 탁 잘 맞는다 이것도 굉장히 잘 알려주시는 걸로 워낙 이 쪽집게 과외로 유명하셔가지고 이 외국에서 방학마다 이병진 씨한테 이 배우러 오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 그래요. 걸로 유명한 걸로 기자들한테는 사실 이미 옛날부터 유명했어요. 선생님이시죠? 네, 아니야. 뭐든지 일가를 이루려면요. 그 노력인데 머리도 좋아야 돼요. 그럼요. 맞아요. 그래야 이게 되더라고요. 자, 이병진 도전의 끝은 어디니? 세 번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와우! 이병진 도전의 끝은 어디니? 세 번째 이야기는요, 바로 도전의 원동력입니다. 이 도전에는 또 나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요, 그래도 이 도전이라는 게 힘들기 마련인데, 이런 도전의 원동력, 바로 가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셨네요. 네, 저희가 뭐 처음에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턱시도를 입기 위해서 17kg을 감량하셨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분은 언제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셨어요? 그냥 솔로로 한참 지내던 어느 날, 그 신사동에 그 영화를 보러 갔고요. 영화를 같이 보러 간 친구가 있긴 했는데 앞 상영 시간을 맞추고 나오는 여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설마? 네, 근데 그냥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싹 스칠 때 접속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싹 스칠 때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제가 이렇게 뺏었어요. 네, 뺏고 죄송한데 전화 한 통만 하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제보고. 남기려고. 네, 그래서 그분의 연락처를 확보를 하고 제가 연락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헤어졌는데 네, 그 다음 날 통화를 하고 그때부터 8년 연애해서 결혼까지. 오, 낭만적이야. 제가 정말 드라마 같죠. 이게 우리가 이병진 씨 얘기라고 생각하니까 드라마지. 저는 이 말 싫어하거든요. 용감한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 물론 용감하시게 전화기를 딱 낚아채셨는데 이게 시대도 다르고 요즘 같으면 아니 요즘 아니어도 옛날이어도 이게 연예인 아니면 뭐야 이거 치안이야? 뭐 도둑이야? 이럴 텐데. 아, 근데 제 아내는 저희가 연예인인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못 알아봤어요. 첫인상이 마음에 든 거니까. 그러네. 저는 그래서 연예인 어드밴티지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본인 자랑을 뿜뿜 하시는데 예. 그래서 근데 그래도 피해갈 수 없는 건 있죠. 아 적어도 치안이나 도둑은 아니라고 생각해도 이 남자 선수네. 착 전화기 낚아채서 내 번호 찍어주고 이렇게 아내분도 생각했다고요. 처음에. 근데 맞아요. 어머나 이렇게 봤더니 선수 아니고 뭔가 이렇게 순박한 면도 있고 어머 이러면서 이게 연애가 시작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8년 연애 끝에 이거 여자분이 8년 기다리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맞아요. 8년 연애 끝에 부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되고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영재라고 들었어요. 예, 그한 4년 전에 영재 테스트를 합격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각종 영재 프로그램 참여하고 있고 또 영재 관련한 테스트들을 본인이 초등학교 6학년 여자인데 본인이 그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나 두려움이 없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신청하고 준비하고 그래요? 예, 진짜 영재네.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영재야. 실제로 제가 이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이제 영재, 그러니까 연예인의 영재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병진 씨 자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이 따님이 이 영재 테스트에 합격을 했고 매 시즌마다 이런 테스트가 있으면 스스로 응시를 한다라고 해요. 근데 그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 아이가 좀 남달랐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 비결이 바로 남다른 책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역시. MC분들 혹시 요즘 아니에요. 요즘 말고 내가 살면서로 내가 확장을 시켜줄게요. 요즘으로 하면 더 불리해. 요즘으로 하면 너무 불리해. 한 달에 내가 살면서 한 달에 책 제일 많이 읽었을 때 몇 권이에요? 근데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한 달에. 제가 한번 제일 읽었던 건 한 번 자꾸 쫙 읽었던 태백산맥. 그러니까 방학 때 우리 고등학교 그죠. 때 네. 셜록 홈즈, 네. 무협지 예. 이런 걸 한 달에 30권 읽지. 우리 예인은 그러면 하루 한 권꼴. 저는 지금 듣는 내내 이거 어떻게 피해가지? 자, 대답하기 전까지 끝나지 그 않습니다.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한창 이제 도서관 다니는 거 좋아했을 때 그때는 그래도 하루에 한 권씩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보통 진짜 많이 읽어도 많이 읽어도 그렇죠. 진짜 많이 그렇죠. 읽어도 한 권 힘들어. 하루에 한 권에서 30권이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저는 놀랍게도 요즘 한 달에 빵권입니다. 너무 바빠요. 저도요. 너무 바빠서 하루에 한 달 빵권을 읽는데 이병진 씨 딸이요. 요즘 한 달에 평균 독서량이 놀라지 마세요. 150권이에요. 그러니까 15권이 아니라 150권이에요. 와, 150권은 어떻게 아니 한 달에요? 한 달에. 장인 거 아닌가요? 이게 아무리 재밌는 무협지도 이렇게는 안 돼요. 이렇게 못 읽어요. 저는 정말. 뒤에 0을 제가 아니 150권이 가능한가요? 이거 근데 그 하루에 5권. 또 굉장히 많이 읽겠는데요? 일단 책바라지가 너무 힘들었고요. 대단하다 이거. 네, 그러다 보니까 새 책을 사주기는 쉽지 않고
헌책을 주로 취급하는 서점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집이 일산인데 저희 아내 그다음에 우리 예음이까지 해서 한 달에 자기가 빌릴 수 있는 책 권수가 도서관에서 21권씩이에요. 네. 그럼 63권을 전부 예음이 책으로 다 빌려줘요. 빌리고. 그걸 모두 읽고 그다음에 시간이나 날짜를 정해서 광화문에 있는 대형 서점 있죠. 거기는 네. 새 책을 열어볼 수 있게끔 그렇죠. 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오픈런을 합니다. 예, 지하철을 타고 명품 매장 오픈런이 아니라. 백화점 오픈런이 아니라 이게 근데 진짜 서점 정말 오픈런. 대단한데. 그리고 폐점까지 앉아서 책을 보고 와요. 예. 지금 몇 학년이에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아니 근데 정말 책바라지가 진짜 힘들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요. 많이 그래서 저도 들어요. 네. 도서관, 저 대형 서점, 중고 서점 이용해 봤어요. 아이 키우는데. 근데 그래도 한 달에 150권은 이건 정말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각 지인들 중에 출판업계에 계신 분들이요. 아이들이 읽을 만한 도서, 추천 도서들을 집으로 어머나 그냥 감사해라. 늘 보내주고 계세요. 그래야 되겠다. 예. 이게 150권을 하루에 한 5권씩 읽는 그러니까 거예요. 5권씩이나. 그리고 또 빨리 읽어요. 그럼 너무 제가 진짜 궁금하고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 장르의 책을 많이 읽나요? 장르를 가리지는 않고요. 예, 일단 꿈이 우리 예음이가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에요. 예, 그래서 세계적인 소설을 쓰고 싶어 해요. 와. 예, 그래서 꿈도 야무지네. 그래서 제가 전 늘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글을 쓰는 것도 좋은데 돈이 되려면 영화나 드라마 아니면 최소 노랫말은 써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것부터 시작을 해라. 그래서 아빠가 한번 볼게. 주변에 업자들이 많으니 한번 너 마음껏 써서 아빠한테 줘보렴 이러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엄청난 독서량을 토대로 이제 미래 사회에서 가장 각광받는 직업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맞아요. 그러니까 작가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토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대박을 칠 수가 있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무슨 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 좋아하는데 유독 집착하는 책이 있어요. 또 작은 아씨들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으면 네. 모두 수집을 해요. 네, 작은 아씨들 콜렉터예요. 집에 작은 아씨들 있으시면 좀 보내주세요. 네, 그러니까 왜 그걸 모아 그랬더니 다 다르대요. 맞아요. 출판사와 좀 달라, 맞아. 이걸 편집한 것과 맛이 다르다. 네, 드라마로 나온 거, 영문으로 나온 대단한데. 책 다 다르대요. 어머. 영문. 네. 영문 딱 들리네. 영어 원서로도 읽고. 원서도 읽습니다. 아하. 근데 그 정도면 이거 영어 실력도 출중하다는 건데 영어도 잘해요? 일단 말하는 걸 좋아해서 4살 즈음에 제 아내가 화상 영어를 진짜 영재. 그냥 시켰어요. 이런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하고 화면을 보면서 놀아라. 얘기해봐. 예, 그래서 외국인 2분을 시간대를 정해서 2분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남아 분 한 분과 캐나다 분 한 분. 어허. 그랬는데 그냥 너무나도 그거에 대해서 부담 없이 편하게 얘기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전화기 잘 낚아채셨네. 아내분을 잘 만나셨네. 그럼 이런 영재 학생은 학원 몇 개 다녀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10개 넘게 궁금하다. 다니지 않을까? 아니요, 지금 주산 주산 다녀. 예, 수학이 조금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주산을 했더니 지금 이제 수학도 조금 평균보다 훨씬 위로 올라와. 영어, 주산, 수학 3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하네요. 영재 맞네요. 네. 학원에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3개만 다니면서 그러면 아내분이 교육열이 높으신가? 가르칠 수 네, 있는. 관심도 많고요.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아이 교육, 그다음에 우리 예음이가 유치원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유치원을 자퇴하고 싶대요. 어머. 유치원을 어머나. 네, 그래서 영어 유치원이었거든요. 근데 재미가 없대요. 그러니까 노는 시간은 좋은데, 플레이 타임은 좋은데, 레슨 시간이 재미가 없대요. 네. 그래서 자퇴하고 싶대요. 그래서 집에서 홈스쿨을 했어요. 어머나. 뭐 유치원 자기 홈스쿨이야 가능한 뭐. 지금 저는 듣고 싶은 얘기가 더 너무 많은데 벌써 다음에 끝날.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다시 제가 리셋을 했잖아요. 몸도.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하고 있는 일, 그다음에 원래 전공이 연기였고 연기자였으니까 이제 중년으로서는 배우의 삶으로 조금 제가 아까 들어오자마자 배우 해도 되시겠다고 딱 그래서 예언.
시나리오도 읽고 있고요. 아. 예, 계속 좀 작품 준비하고 있고 얘기 중인 작품도 있습니다. 야, 예, 오, 배우 기대돼. 이병진을 기대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태풍 소식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요. 오늘 날씨 어떨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비가 퍼붓고 있습니다. 태풍은 어젯밤 열대 저압부로 약화되는데요. 이 열대 저압부가 중부 내륙을 동쪽으로 통과하며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현재 호우특보가 내려진 곳이 많아서 태풍이 끝났다고 방심해선 안 되겠습니다. 네, 태풍이 남긴 비구름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많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에 100mm 이상이 쏟아지겠고요.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네, 특히 중부지방은 낮까지 강한 비가 집중됩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의 물폭탄이 떨어지겠고요. 서서히 내일까지도 빗줄기가 이어져서 오늘 내일은 우산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네, 서울은 밤사이 31일째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폭염특보가 일부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낮에는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도 살펴봅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낮아질 텐데요. 서울은 30도, 대구는 34도까지 올라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네, 현재 서해안은 만조 시기가 겹쳐서 폭풍일 위험성도 있습니다. 해안가 접근은 절대 안 하셔야겠고요. 거제대 침수 피해에 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속 비가 올 것 같죠? 네, 비가 계속 내리고요. 앞서 이제 마지연 기상캐스터 야외에 있는 모습 보니까 지금 서울에도 비가 굉장히 네. 많이 내리네요. 뭐 태풍이 열대저압부로 약화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강한 바람과 많은 양의 비가 내리니까요. 오늘 하루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